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정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도 드라마를 보시지만 실제로 한 편의 멋진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 아시죠? 프랑스 말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뜻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리더들, 특히 재계 리더들, 특히 이 동양그룹 경영진들을 보면요, 사위와 그리고 장인의 회사, 경영진,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아닙니까? TV 드라마. 금융당국도 여기에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가 들어가 있고요. 기업의 도덕성이 들어가 있고, 함께하는 삶, 나누는 삶을 외치지만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동양그룹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요? 진실은 뭘까요? 위법사항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위법사항, 일부 불안전 판매와 계열사 간의 자금 거래 등등 한 편의 드라마, 정말 모래시계 못지않은 멋진 드라마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젠가 어떤 작가가 아마 이 드라마를 쓸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분들도 한번 써보시죠. 이번 동양 사태로 이 개인 투자자, 문제는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 약 4만 명이 어느 정도 2조 원의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2조 원입니다. 2조 원. 4만 명이요. 아직 뚜렷한 해결책 찾지 못했습니다. 제 귀에 아직도 뚜렷합니다. 최수연 금감원장이 투자자에게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건 최고 경영진, 그리고 금융감독원, 당국, 그리고 투자가 모두의 잘못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가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정부와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4부 금요기획 시간에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정리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정시가 마감했죠. 이 제넷 앨런 미 연준 새로운 의장으로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비둘기파가 임명이 되었다. 상당히 정시가 낙관적으로 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샷다운과 부채 상환 제도의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정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야, 좀 있으면 이제 2100 가겠어요? 네, 지수도 지수입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31일째죠. 예, 31일째인데 이제 서서히 과거와 좀 비교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31거래일이면 이게 신기록이냐 아니냐인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신기록은 맞고요. 네. 이전에 이것보다 더 장기간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해줬던 것은 IMF 이후에 장이 빠지고 난 다음 외국인들 매수가 한번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35거래일이 신기록이었습니다. 네. 뒤집어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때는 워낙 지금 생각해보면 주가가 500 밑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했다. 예.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럼 30일 넘게 사고 있는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점차 퍼지면서 그동안 이제 지수 2000포인트까지는 자동차와 전기전자가 이끌어주었습니다만은 오늘 흐름들은 그동안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네. 화학, 정유 이런 쪽에서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그동안 매도의 주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투신권의 매도가 203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투신권이 530억 정도밖에 팔지 않았는데요. 네. 과거 202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놓았던 기관 투자자, 즉 기관 투자자라기보다도 펀드 환매 물량들이 이제는 많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투신권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장마감은 23.50포인트 1.17% 상승을 하면서 2024.90포인트로 종합주가지수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적습니다. 3.56, 0.67% 상승한 532.60으로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라는 큰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형주들이 먼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스피에서 훈풍이 이렇게 분다면 코스닥도 멀지 않아서 바람이 건너가겠죠. 문제는 이렇게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아직도 조금 감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2024포인트면 가장 높은 정도 수준의 지수인데 오늘 거래대금은 4조 5천억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거래소 기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과거로 보자면 상당히 적은 정도 수준의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지 거래는 안 터진 것이다. 그만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그러네요. 여전히 좋지 않고 그리고 저도 계속 전화를 받아보는 것들은 이제는 환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매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화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투자 심리까지는 좋지 않고 외국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싸다고 판단을 하면서 한국 주식들을 열심히 삼아오는 기업들을 삼아오는 그런 과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의 거래량은 터지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지수만큼은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이 지표 이 끌고 있는 견인주들을 지금 중심으로 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표는 올라가고 있다. 어떻겠습니까? 지금 환율도 오늘 조금 떨어졌고 이 자넷 앨런이 비둘기파라고 하지만 양적 완화가 늦춰지고 문제는 샷다운하고 부채 상환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샷다운하고 부채 상환 오케이. 그건 악재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악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네. 이 샷다운하고 부채 문제 해결 못하면 미국 디폴트 나죠. 미국 국가부도 상태입니다. 그렇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정치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맞아 부도를 맞겠느냐 하는 점이고 또 하나 이미 뉴스에서 많이 전달되었습니다만 이번 부채한도 증액과 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다면 타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타결이 좀 늦춰지는 국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추가적인 악재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오히려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가계 경기하고 기업 경기하고는 완연하게 다르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한국이 공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기와 일반 가계 경기를 구분해서 보셔야만 최근 주식시장 상승이 이해가 될 것이다라는 점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레버리징이 미국에서는 애법 진행이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 즉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정말 봄이 오기에는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쩌면 버블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지금 지켜보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단기 자금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러워서 대기 자금, 수시 입출금으로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일 한국 금리가 2.5%로 또다시 동결이 되어졌는데요. 이거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한 저금리입니다. 저금리가 지금 6개월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미국만 양적 완화의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경기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것들은 물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저금리 기조가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어떤 면에서는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의 뒷면으로 가보면 통화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음이 항상 걱정이 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인 즉 한 1년 정도의 시계를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산 가격은 가격이 오를 이륙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냐. 물론 이제 당국에서는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자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버블이 나게 될 경우에 나타난 후폭풍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버블이 좀 심화되는 그런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도록 잘 준비를 하는 지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종일 동양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옵니까?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통상적인
어떤 뭐 이제 부실 기업의 예. 부실화 이런 걸로만 보였는데, 이 동양이라는 그룹이 좀 다른 그룹들하고는 좀 다르게 특수한 게 금융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양그룹 자체가 한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전업 그룹을 꿈꿨던 이제 그런 역사도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실화 과정에서 이 계열 금융사들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네. 우리가 금산분리 얘기를 할 때 가장 이 산업과 금융이 같이 있었을 때 가장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이번 이 동양 사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동양그룹의 사금고로 지목이 된 동양 파이낸셜 대부라는 회사가 예.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휩싸여 있는데,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지금 회계감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말 현재 이 동양 파이낸셜 대부라는 회사가 대출 잔액이 한 1,000억쯤 되는데, 이 중에 840억, 전체의 한 85% 정도가 동양 계열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 계열사에 대한 주식 매입과 출자로 한 1,000억 원이 또 들어갔고 해서 이 동양 파이낸셜 대부라는 회사를 통해서 계열사에 지원된 돈이 무려 한 2,000억 원쯤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동양 파이낸셜 대부라는 데는 이건 말 그대로 대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벌그룹이 대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넌센스이긴 한데 옛날에 이제 캐피탈이니 뭐 이 파이낸셜 회사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형태를 이렇게 좀 바꿨기 때문에 물론 대부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꼭 무조건 뭐 사채를 연상시키는 거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이 파이낸셜 대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감독과 규제가 약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사실상 마음대로 사금고처럼 아주 전용을 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과연 문제가 제대로 과연 대출이 된 것인지 또 어떤 좀 부풀려가지고 이루어진 거는 없었던 것인지 지금 정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이고 차제에 이 금융계열사와 이 제조업 계열사, 비금융 계열사 간에 과연 어떤 칸막이를 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근데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말입니다. 네. 지난달 30일 날 동양시멘트 주식 23만 주 장내 처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번 달 1일 날 44만 주 더 처분하고요. 그렇죠. 이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이게 좀 관계상 좀 길어서 좀 잘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이 동양 파이낸셜 대부라는 회사가 동양시멘트 주식 23만 주를 장내 처분을 했고요. 이번 달 1일에는 44만 주를 더 처분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법정관리 신청할 때 그리고 그 직전에 무려 60만 주가 넘는 주식을 처분을 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얼핏 보더라도 당연히 법정관리라는 주식이 어떤 악재를 피해서 이 사내 정보를 미리 이용을 해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도요. 이거는 그나마 동양 파이낸셜 대부라는 하나의 법인이 그런 건데 동양 계열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지난달 말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종양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고 이미 공시가 됐습니다. 법정관리 간다는 사실을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니까 자기 재산부터 살리겠다고 동양의 최고 경영진들이 그런 걸 했다는데 얼마나 많은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제가 워싱턴에서 이 리만 사태가 나고 청문회를 계속 제가 지켜봤었거든요. 참여를 하고. 결국 리만의 폴이나 이런 사람, 폴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벌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경영인들 그리고 이 오너들의 이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번 국감에서 아마 뭐 증인 채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국감 때 한번 불러서 호통쳐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야말로 이런 거야말로 한번 청문회 같은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제 한번 불러다가 목소리 한번 호통 한번 치고 야단 한번 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한번 국회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3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도 한번 풍문으로 들어서 이 노래처럼 한번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이 카지노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들으니까 강원랜드에 한 사람이 잃은 돈이 평균 175만 원요?
지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네.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카지노에 입장한 일단 연인원이 307만 명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중복 입장객을 뺀 순수 입장객은 71만 명 정도라고 그럽니다. 네. 1인당 4.3회 꼴로 나왔는데 여기 이제 강원랜드의 매출액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175만 원 정도를 잃고 갔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출입해서 잃은 돈은 한 4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예. 근데 지금 연간 50번에서 100번 정도 출입한 사람이 6,400명 정도가 나오고 연간 100회 이상 365일 중에 100회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뭐 3일에 한 번 꼴로 갔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상 도박 중독으로 봐야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카지노 와서 돈을 따고 온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뭐 가끔 이제 뭐 횡재가 났다, 뭐 잭팟이 터졌다라고 하는 뉴스도 보긴 하는데 10중 8구 잃고 옵니다. 그리고 카지노를 이기기가 어렵죠,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박을 꿈꾸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 재산 공매가 시작됐습니까? 네, 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지금 재산들이 계속 압류가 되고 있죠. 그중에 이제 일부가 공매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캠코에서 이걸 이제 하는데요. 중앙지검으로부터 소유 물건 중에 우선 2건을 지금 넘겨받아가지고 공매 절차에 들어갔는데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재만 씨 명의로 된 용산구 한남동 빌딩, 그다음에 딸 효선 씨 명의로 된 안양에 있는 임야화 주택. 그래서 추정 가격이 빌딩은 192억 원, 이 임야화 주택은 16억 원 정도가 된다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11월 말부터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아주 이제 극히 일부고요. 지금 압류 재산이 계속 많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공매 절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금화가 되면 그게 이제 추징금으로 국고 귀속이 되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네. 해외에 한 1조 원 가량 빼돌렸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뭐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물리더라도. 글쎄요,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글쎄 이제 뭐 공매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찾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사회 빈곤층이 2007년 이전까지 한 11% 이 정도였는데 리만 사태 터지고 15% 증가했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극빈 가구가 더 증가했겠죠. 그렇죠. 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일단 건강보험료 못 내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월 10,000원의 건강보험료도 못 내는 극빈 가구가 3년 사이에 27%가량 증가했다는 겁니다. 올해 10,000원에 불과한 이 건강보험료 못 내신 분 가정이 11만 7천 가구고요. 이거는 2011년 대비 27% 늘어난 건데 월소득이 한 20만 원 정도 되면 11,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못 내시는 분들은 정말로 소득이 없는 분들로 봐야 될 거고 그런 분들 2년 이상 10,000원조차 못 내신 분들이 52,000 가구 이런 분들은 어쨌든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참 한쪽에서는 수천억 수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만 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세상이 참 야속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여기까지 생생경제 1부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동양그룹 이야기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YTN 생생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과거처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웹사이트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에서도 여러분들 긴 상담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방송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네,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책은 꼭 읽으십시오. 정말 책을 읽으시면서 특히 인문 관련 서적은 많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교양과 이 지성을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책 소개 경제 시간이고요. 김은섭 경제경영 북칼럼니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네. 컨테이저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예. 이 책은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스쿨 마케팅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조나 버거가 쓴 책입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분야인데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네. 요즘 우리가 매일 만나는 뉴스들이 있는데요. 딱히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거나 그다시 광고에 비용을 많이 들인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유독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 제품이라든가 사람, 아이디어 등을 거의 만나게 됩니다. 네.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왜 인기를 끄는가 궁금해하게 되는데요. 네. 가장 좋은 예가 올해 최고의 화제를 낳았던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될 겁니다. 예. 네, 이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가 무려 17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하. 역대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위인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는 9억 뷰를 차지해서 예. 2배가량 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곡인 이 싸이의 젠틀맨도 5억 뷰로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처럼 이 전 세계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열광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네. 제 아무리 이 탁월한 마케팅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유행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기는 힘들다고 해요. 예. 무작위적이다, 운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히 분석을 할 수 없는데요. 네. 저자는 이 책 컨테이저스를 보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현상들은 그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불가사의한 이유 때문에 인기를 누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소문은 운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건데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입소문을 전략적 입소문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이 사회를 휩쓰는 모든 유행에는 동일한 6가지 원칙이 작용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의 6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책 제목인 컨테이저스는 전염이라는 뜻인데요. 네.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쉬운 이야기나 아이디어, 제품,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예. 저자는 이런 것들을 대화, 공유,
이 모방 욕구를 자극하는 전염성의 6가지 원칙들의 첫 글자를 따서 STEPS, 즉 STEPPS 6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네. 이 원칙들은 전염성 있는 콘텐츠들을 이끌어내고 또 사회적 파급력이 작용하게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대화나 공유를 촉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대화와 공유를 촉진하도록 컨테이저스 전염성을 퍼뜨린다. 네. 이 전략적 입소문의 6가지 원칙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S인 소셜 화폐인데요. 예. 소셜 커런시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인데요. 네.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네. 똑똑하고 시대에 앞선 좋은 사람이다라고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죠. 입소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입소문은 이 소셜 화폐라는 거죠. 두 번째는 트리거입니다. 네. 계기의 법칙, 즉 방화쇠를 뜻하는 이 트리거의 법칙인데요. 예.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제품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이 축구 대회가 열리는 때면 치맥이 치킨과 맥주가 떠오르게 되고요. 네. 또 공짜 안주로는 새우과자, 그리고 주말이면 인스턴트 자장면이 생각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계기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감성의 법칙인데요. 예.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인 주제를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공유할 때 감정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은 두 가지가 있죠.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 감정으로는 경외감, 흥분, 유머 등이 있고요. 네. 또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와 불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컨텐츠를 소개하게 되면 우리가 경외로움으로 이 과학적인 자료들을 소개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 입소문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입소문, 그리고 계기의 법칙, 그리고 감성의 법칙,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또 있겠죠? 네. 대중성의 법칙입니다. 네. 퍼블릭인데요.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것을 모방하고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는 실용적인 가치입니다. 네. practical value라는 건데요. 예. 사람들은 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 실제적인 가치가 있도록 하면 자연히 입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예. 소셜 커머스 회사인 뭐 티켓몬스터라든가 위메프가 성공한 이유도 바로 그건데요. 예. 이들 회사를 이용하면 소비자들은 돈을 절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이 이야기성의 법칙입니다. 바로 스토리인데요. 네. 사람들은 이 흡인력 강하고 또 흥미를 진진한 이야기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예가 바로 이 수천 년 동안 입소문을 타고 내려온 이야기죠. 트로이의 목마가 될 텐데요. 네. 예, 이러한 여러분의 제품이라든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스토리에 녹아들어 있으면 자연히 입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이들 기본 원칙들을 활용한다면 그 제품이나 아이디어는 사람들 사이에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6가지 중 하나만 걸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즘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에 입소문보다 온라인 입소문이 더 빠를 거다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다 보면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러나요? 입소문 입소문을 타는 것 중에서 혹평도 도움이 되겠어요, 매출에? 네, 이 책에 의하면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도 혹평,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는 혹평에 또 매출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좋은 예가 한때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했던 배우 클라라가 처음에는 이 악평을 들었었거든요. 나중에 이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TV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또 CF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또 한편 이렇습니다. 반대로 이 자동차 회사 등과 같은 기성 브랜드들은 나쁜 여론은 최대한 억제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저자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라가 띄운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가을철부터 시작된 여성분들 레깅스도 클라라가 엄청 띄워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입니까? 네. 빅데이터 경영을 바꾸다라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빅데이터에 대한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이 함유근 씨와 최승병 씨가 함께 책을 썼습니다. 네. 저자들은 이 저성장 시대가 오고 세상이 불투명해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 데이터로 예측하는 일이 무척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객들의 이 행동과 감정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라면 빅데이터에 전념해야 된다.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빅데이터란 말이 하도 많이 나와서 관심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빅데이터 요새 주요 하나의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은섭 경제경영부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경제라는 것 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추석도 끝났는데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영화는 재밌는 게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영화 한 편 선정해봤습니다. 관상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관상. 예. 이 영화는 이제 송강호, 김혜수, 이정재, 백윤식 씨 등 좀 화캐스팅으로 아주 눈길을 끌었던 지금 영화죠. 예. 예. 이제 내릴 때 다 돼가죠, 그죠? 네, 이제 정점은 찍은 것 같습니다. 예. 못 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내용? 한재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인데요. 궁중 구테타를 담은 역사 드라마입니다. 네. 무대는 1453년 개유정난인데,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폐위하기 위해서 김종서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한바탕 피비린내가 일었고, 이제 그 결과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는데요. 이제 이리의 상을 가졌다는 수양대군, 그리고 이제 호랑이의 상을 가졌다는 김종서의 이제 권력 게임에 김내경이라는 관상쟁이가 끼어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영화의 시작을 보면 이제 내경이 외진 해변가에 숨어 사는데요. 예. 어느 날 이제 한양에 유명한 기생인 연흥이 나타나서 이제 한양으로 갑시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 또 아들 진영도 이제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얻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내경이 김종서 휘하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수양대군 쪽과 충돌을 빚는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좀 이 영화를 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연흥 김혜수가 역을 했던 연흥 기생이 찾아 내려와서 한양 가서 우리 집에서 기생집에서 관상 봐달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거는 무슨 시츄에이션이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별히 좀 눈길 끄는 장면이 있죠, 몇 개? 예, 아마 여러분들이 다 다양하게 집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경이 이제 파도를 보면서 읊조리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았어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거는 바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 이제 내경이 이제 자신에 대한 자책을 하는 건데 나무만 봤지 숲은 보지 못했다. 즉 미시적인 것만 봤지 거시적인 것은 보지 못했다. 이런 이제 자기 고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경이 영화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상을 통해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벌 상이다, 인덕을 얻을 상이다, 아니면 시와 서예를 즐길 상이다 이렇게 읽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역시 보면 그 시대의 큰 흐름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사람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 초야에 묻혀있던 관상쟁이한테 이런 시대 정신을 묻기에는 좀 그 자체가 좀 버거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영화를 쭉 보다가 마지막에 그냥 잠이 뻗쩍 깼어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이 영화가 이거 하나 들으려고 내가 영화를 봤구나 싶었는데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경제 이야기가 싹 숨어 있던 것 같아요. 미시, 예. 거시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경제가 더 그렇죠. 네. 경제를 제대로 알려면 이게 미시와 함께, 미시 경제와 함께 거시 경제를 함께 알아야 됩니다. 예, 아무리 뭐 이렇게 미시 경제 잘 알더라도 거시 경제 모르면 정말 뭐 말짱 도루묵이 될 경우가 많은데, 미시 경제학, 가계와 기업 이런 이제 그 개별 경제 주체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인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서 어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그 가격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것을 들여다보는 게 바로 미시 경제학이고요.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아마 생산량을 최대한 만들 수 있는 지점일 테고 소비자는 이제 자신의 효용 그러니까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최고 소비량인데. 이 두 점이 만나는 지점, 이게 바로 우리가 균형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뭐 미시 경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시 경제학도 있죠. 숲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거시 경제학은 이제 이런 가계와 기업, 심지어 이제 국가까지 포함한 한 나라 전체의 경제 현상을 함께 분석하는 건데,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소비자 물가, 그리고 실업, 국제 수지, 그리고 국민 소득, 환율,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는 건데, 요즘 흔히 보는 뭐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 거시 경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뭐 신자유주의, 혹은 이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케인작파. 이런 데 대한 연구도 보면 주로 거시 경제가 많이 다루고 있고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몇 개나 만들어야 될까? 이거 고민한다면 미시 경제가 될 테고 환율 변동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거시 경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거시와 미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쓰던 말을 우리가 따와서 사용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 투자에도 미시 경제, 거시 경제, 즉 숲과 나무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뭐 부동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거시적 관점 그리고 미시적 관점을 동시에 보는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 대책을 보면 이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러면서 분양 주택을 공급을 하고 또 연기금을 동원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주식시장에 돈을 투입한다. 이렇게 이제 공급을 늘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는 미시적인 대책입니다. 향후에 만약 미국이 무슨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돈을 걷어가게 되면 이게 주식과 역시 부동산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금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처럼 이제 경제를 제대로 읽으려면 거시경제에 대한 이제 주시를 거두지 말아야 되는데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낸다 하더라도 향후 미국 경제라든가 외국 경제가 흔들리면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뒤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모조모 잘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정부가 내는 대책들이 시장에서 잘 안 먹힐 때도 보면 이런 거시경제를 잘 못 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의 성호사설을 이래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관상 영화를 볼 때 사실 한 명애가 이 내경이 이 관상을 보면서 내뱉는 말을 뒤에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지만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한 명애가 만들어가고 내경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한 명애가 자기를 갖고 놀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제대로 읽으려 그러면 세계 경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왜 이런 형세 판이 만들어지는지 뒤에서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지금 미국에 뭐 무슨 연준의 대표가 뭐 바뀌었다 뭐 이런 앨런 연준 의장으로 임명이 됐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분의 특성이 뭔가 평소에 어떤 스타일이었는가 그걸 관찰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거시적인 관점. 앞으로 이제 그분이 갔으니까 미국 경제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관측 가능하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내 경제와 함께 세계 경제를 같이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제넷 앨런의 남편 되는 분도 에고프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제 기억에 한 2001년도인가 받은 분이에요. 게임 이론인가 해서 아들도 영국에서 지금 경제학 교수를 하고 있고 경제학자 집안인데 이렇게 되면 경제라는 것을 알려면 결국 사람의 경제적인 습관도 알아야 되고 국내 경제, 세계 경제 다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경제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예측이 이제 가능합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경제 정책을 보면 지금까지는 보면 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디에 산업단지를 세운다. 어느 업종을 육성한다. 예. 이러면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섰냐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산업을 키우고 맞습니다. 어떤 지역을 키우고가 많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하다 이랬는데 근데 사실 또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같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펴더라도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우리끼리 지원책이 될 뿐이지 외국에서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든가 예. 국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실은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이런 건 이제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시적으로 보자면 이제 국내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지만 요즘은 보면 이제 해외 노사관계 흐름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 노사관계가 국제적인 흐름과 이제 달리 가가지고는 경쟁력을 갖기 힘든데요. 뭐 예를 들면 국내 노동자의 임금을 너무 올리면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예. 또 반대로 근로조건을 너무 나쁘게 하면 네.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오히려 견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한번 낙인 찍혀버리면 수출이 오히려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이제 노동 문제까지도 이제 심지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같이 봐야 성공한 경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는 좀 자존심에 관계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 거시경제 수업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네. 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라고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한다 한들 그렇죠. 세계 경제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고 콧방귀도 끼지 않는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경제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경제는 결코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로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 경제는 일본이 아베가 소비세를 인상시키느냐 또 얼마만큼 재정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부가 돼야 되고 국가 경쟁력이 돼야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외교력도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우리의 로비력이라든가 예. 또 우리 경제적인 크기, 사이즈는 물론입니다만 예.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는 부족한 게 많죠. 우리나라 맨날 세계 경제 7위다, 8위다 예. 얘기를 하는데 세계 경제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어느 부분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가 그런 것도 국가 정책적으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서 대감이 이 세조하고 맞닥뜨리는 순간에 네. 대문 앞에서 저 같으면은 제가 경호원이면은 빨리 김종서 대감을 도피시키지 김종서 대감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칼을 맞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영화라서 뭐 그렇게 됐다 설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와 나은 세상을 향해서 간다면 미시적인 요소와 거시적인 요소를 빨리 계산을 해서 네. 합리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경제 영화관 시간에는 우리 박병률 기자와 함께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관상에 대해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3부부터 4부까지 금요 기획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동양그룹 사태 이 발단부터 앞으로 진행될 방향까지 다양한 측면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그룹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겁니다. 내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동양 사태가 어떤 해결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 동양 사태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계열사
이 사금고화 문제 앞에서 우리 한국일보 이승철 부장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선 라인의 미스테리, 김철이라고 하는 경영자의 어떤 미스테리적인 행동. 그리고 마지막이 금산 분리의 재점화 이슈.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문제를 놓고 3부와 4부 금요기획 시간에 한번 터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하신 분들은 내 투자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이런 사태를 놓고 금산 분리 문제라든지 경제 민주화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참여하신 분들과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